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통과됐습니다. 원유, 김정은이라는 두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실망도 있고요. 실질적인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제재가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답이 나오는 건 역시 그 제재의 수위와 내용을 이해해야 가능할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강원랜드 폐 탄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특별히 지원해서 만든 카지노 시설입니다. 총 매출액과 규모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이 강원랜드의 영업이익률 삼성과 애플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잘 되는 공기업인데요. 채용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부정청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채용된 사람 19은 부정청탁에 의해 채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생각보다 흐지부지되고 있고요. 내부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이죠.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 연결해서 해당 이슈 살펴봅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국제금융기구죠. 우리에겐 두려운 이름으로 남아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 함께 이야기 경제 도미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2375호 결의안인데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지난달에 이어서 약 한 달 만이고요. 올해 들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역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압박해서 북한의 정치적 또 군사적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이야기지만 과연 그만큼의 경제적 압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 초안보다 조금 후퇴했다라는 얘기 뉴스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죠. 정제 제품, 원유, 석유 수입량 제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수출 금지 품목, 여러 가지 거래 금지 품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경제에 대한 압박이 될지,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은 없을지, 안보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엔 안보리 이번에 2375호 결의 통과가 됐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청와대는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9월 3일 날, 북한이 핵실험한 데 대해서, 예전과 달리 아주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안보리 제재안이 도출됐는데요. 네. 이거는 역대 가장 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보통 30 며칠 걸리고 2달, 3달도 걸릴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됐고, 또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하고 별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안을 그냥 내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북한을 제재하는 그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에 이게 파탄이 나지 않을까, 네. 이 결의안을 두고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그 단합된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서 지금 넣겠다 그랬는데 빠지고, 또 석유 부분에 있어서도 대폭으로 지금 후퇴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후퇴했는데 단지 이제 섬유 제품 수출만 전면 금지하는데 요거 하나만 그 미국의 안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신속하고 만장일치로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만큼 이 경제 제재가 지금 수단인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단인데 그만큼 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 자금줄 차단이 사실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미사일이든 핵이든 돈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하신 섬유 제품 수출도 꽤 의미가 있나 보죠. 어떤 것들이 주로 살펴볼 만한 내용인가요? 네. 금년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6월 3일, 8월 5일, 9월 12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2달 만에 제재하고 또 한 달여 만에 또 제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8월 5일 날 이미 2371호로 북한의 가장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그리고 한 세 번째쯤 수출 품목인 수산물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네. 이걸로 북한 수출의 3분의 1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요번에 이제 섬유 수출이, 그간에 이제 섬유라는 거는 사실
그 무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전혀. 네네. 그러니까 전략 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최근에 이제 주력 산업으로 키웠는데 네. 그래서 북한 수출에 뭐 상당히 뭐 20%가량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걸 뭐 전면 중단시켰고요. 그게 우리 돈으로 약 8,5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여기다 이제 노동자 송출 규제가 이제 또 됐는데 노동자도 사실 그 미국의 초안에는 노동자 임금 전면 중단 지불 중단 그리고 고용 금지 뭐 이렇게 처음에 아니 됐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후퇴한 거죠. 신규 고용만 지금 이제 그 안보리에서 허가받는 사람만 신규 고용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이제 여기도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된 사람도 계약 그 노동자 수하고 계약 종료일을 안보리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 사람들 계약이 만료되면 재임용은 안 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재가 네.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북한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요. 노동자 규제하고 섬유 제품 수출을 합치면 우리 돈으로 약 1조 500억, 1조 1000억 원 정도의 네. 손실인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 8월 5일 날 제재하고 합쳐서 북한 수출의 3분의 2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출의 3분의 2가 없어지는 네. 대단한 거죠. 네. 자, 이 북한의 경제 규모를 잘 모르면 뭐 1조 1000억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수출의 주력 품목들을 꽤 지금 막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좀 북한 돈줄 죄고 북한이 좀 답답해하고 좀 이거 우리가 뭔가 좀 변화를 내놔야겠다라는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액면 그대로 보면은 뭐 그 북한의 3분의 2 그 수출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3분의 2면 정말 대단하죠. 예,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정도겠죠.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북한은 경제 구조 자체가 자력갱생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북한 경제에 차지하는 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과연 잘 지켜지겠느냐?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가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동북 삼성으로 가는데 네. 이 동북 삼성은 중앙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지방 정부로서는 음으로 양으로 그냥 밀무역이라도 그냥 터주는 게 자기네들 이익이니까 네. 중앙 정부가 설사 제한하려고 해도 이게 무역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걸 뭐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잘 지켜지면 효과가 있는데 과연 잘 지켜지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예. 이 북한의 경제 구조상 수출의 비중, 그 다음에 또 이 중국 동북지방 쪽이라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유류 부분 사실 굉장히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흡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 최초의 어떤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만 포함은 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북한이 수출한 네. 자, 석유를 제한하는 네. 건데요. 네네. 원유 수출은 기존에 지난 12개월 치를 잡아서 그 기준 이상은 못한다 그러고 한도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 부분을 3개로 나누면요. 원유 부분은 없고요. 두 번째로 정제한 석유, 정유 제품 경우는 55%를 줄였어요. 굉장히 많이 줄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와 액화 천연가스 요 부분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총체적인 의미를 보면 석유 관련 제품의 약 30% 정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북한의 수입하고 관련인 게 아니라 북한의 뭐 군내도 석유가 필요하고 온갖 군대 다 석유 필요하니까 그렇죠. 북한의 경제의 그 어떤 혈액 같은 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30%가 축소되는데 예상보단 적기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 과연 얼마만한 압박을 가질까. 그러나 이제 달리 보면은 석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쿼터를 정해놨다가 계속 도발하니까 아예 그냥 전면 수출 중단했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원유 부분에 발을 들여놨다. 여기서 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도발하면 석유도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예, 한번 손을 댔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됐다는. 네. 사실 원유도 좀 그간 많이 비축해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 그렇죠. 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북한이 에너지도 자력갱생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압박에 있어서는 핵심 키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뭐 북한도 지금 나름대로는 좀 청취자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풍력이나 뭐 그 수력 발전도 꽤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비축분이 중요한데 이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6개월 정도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면 네. 지금 근데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거의 완성 거의 직전이기 때문에 네네. 요것 때문에 더 이상 도발을 안 한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 도발하면 추가로 또 석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막으면 네. 아마 이제 타격이 지금부터는 아마 좀 체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직접적 변화는 아니겠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들 가능하겠군요. 사실상 지금 대북 제재라고 했을 때 결국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중국을 겨냥하거나 의식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보리에서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지금 동참해서 이 만장일치를 끌어냈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좀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러시아도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많이 늘렸는데 특히 러시아는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 밀무역으로 북한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석유 수출 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우린 4만 톤밖에 안 한다 그러는데 네. 실제로는 중국 통에 들어가는 것까지 치면 20만 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중국이 북한의 석유 수출량이 제로로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게 거의 절반 정도 50만 톤은 무상으로 주고요. 한 30만 톤에서 50만 톤을 유상으로 주는데 유상 부분만 이렇게 계산해 넣고 무상은 아예 계산에 안 넣거든요. 따라서 네. 지금 제한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상은 계속 주면서 유상 부분만 이렇게 얼마 수출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의미가 없죠.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사실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주권이 안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참 이 유상 무상 부분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머리 위에 북한 핵을 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가 대 국가 혹은 남북이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와 북한의 어떤 공조로서의 해결법밖에 없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좀 어떤 해법들 방향성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그 제재만으로는 제재를 벌써 10여 년 이상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쭉 분석해 보면 미국에 대해서 불량 국가라고 하는 이란이라든지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 이라크 뭐 30여 년 이상 제재하고 1, 2년 굉장히 열심히 정열을 들여서 성의 가지고 협상해서 다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도 또 거절하면 사담 후세인처럼 처형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10년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시작했는데 아직 정말 절감하려면 몇 년 더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 북한이 핵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네. 결국은 북핵 문제가 궁극적으로 전쟁을 안 한다면 협상밖에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조셉윤 미국의 육자담 대표가 모스크바 가서 러시아 대표랑 지금 회담한다는데 네. 이렇게 미국도 제재만 가할 게 아니라 제재는 하되 협상을 통해서 조건 없이 북한하고 서로 상호 안보라는 관점에서 네네. 단지 어느 한쪽의 안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호 안보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토론한다면 이렇게 압박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감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된다면 모종의 타협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주도한 이러한 제재가 제재로만 계속 가면 추가 도발할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미국이 조건 없이 대화에 나간다면 대충 이 정도에서 일단은 북한이 일단 타협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경제 제재라는 수단, 이 경제가 대화의 문고를 여는 노크 정도로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의 다양한 이야기들 만들어가는 시간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도박, 음악, 쇼, 댄스, 휴양,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도박장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어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탈리아어에서 작은 집이라는 뜻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귀족 소유의 사교장 또는 오락 장소를 일컫는 말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왕국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8세기와 19세기 유럽 각지에서 개설되기 시작하다가 악덕의 온상이다라는 이유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을 겪고 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공공의 자금 조달 명목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관광업, 자금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죠. 서울, 부산, 제주 등지에 있고요. 강원랜드도 있습니다. 도박, 여러 가지로 중독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지역경제 개발 차원에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2부 인터뷰에서 이어드리겠지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본다면 좀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지노 참 말 많은 곳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카지노 작은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집 같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8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뉴스들 연결하고 있는데요.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추석 민생 대책 내놨습니다.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이 폭우와 폭염 탓에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싼 가격에 추석 송수품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정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를 이 송수품 특별 공급 기간으로 정했는데 사과와 배 등 14개 중점 관리 품목의 물량을 평소보다 최대 2배 이상 더 풀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수급불안 품목인 배추는 50%, 오징어는 33% 할인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역시 주머니 경제가 심각할 텐데 연휴가 길어서 그럴까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번에 면제해 준다고 하죠? 네,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줍니다. 이 KTX는 역기성 할인을 좀 확대를 하는데요. 이 연휴 전인 10월 1일부터 3일 기간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거나 추석 후인 5일에서 7일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에 최대 40%를 좀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이 관공서 등의 주차장도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요. 이 고궁과 전시관, 휴양림 같은 이 문화체험시설은 무료 또는 이 할인된 가격으로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못 쉬는 가구를 위해서 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도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못 쉬는 분들에 대한 배려 또 해외 나가지 마시고 국내 소비 좀 하시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상황을 봤더니 크게 늘고 있네요. 네, 정부가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은 좀 크게 줄어든 반면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좀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6조 5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주택담보대출은 3조 2천억 원이 늘었는데 7월에는 4조 8천억 원이 늘었으니까 이 증가폭이 좀 확 꺾였습니다. 반면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같은 이 기타 대출은 3조 4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7월에 1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8년 통계집계 후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2003년 카드량은 당시보다 금액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걱정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신용대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받는데 이게 또 이 돈이 1위로 간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풍선 효과로 보는 분들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라서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영향이 좀 일단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의 출범과 함께 신용대출 자체가 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네. 이 특수 요인도 있는데 최근에 국민은행이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았는데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대신할 새로운 대출수를 좀 찾는 과정에서 직장인 대출 좀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용대출도 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우리나라 20, 30대 젊은 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OECD 최하권이다.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OECD 통계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25세부터 29세까지 2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6.7%에 그쳐서 35개 회원국 가운데서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서 이 취업자와 실업자 같은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OECD 평균이 80.5%였으니까 우리나라보다 3.8%포인트나 높았고요. 1, 2위를 차지하는 스위스와 아이슬란드는 90%로 웃돌았고 3위인 일본도 88%에 달해서 우리나라보다 11.3%포인트나 높았습니다. 30대 초반도 비슷했는데요. 30세부터 34세까지 30대 초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7.7%여서 역시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고령층을 봤더니 또 OECD 최상위권에 속하네요. 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1.5%였는데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은 14.5%였으니까 두 배를 넘는 수준인데요. 이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나서야 할 젊은 층은 이 취업시장에 지금 진입하지 못하고 이 반대로 이 은퇴 후에 좀 쉬어야 될 고령층은 일자리를 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군 의무 복무라는 특성이 있긴 한데요. 이 기본적으로 좀 청년 취업난이 심한 데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경력단들이 좀 빈번해서 젊은 층의 경제활동이 좀 분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좀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취업 시장을 계속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OECD와 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이런 속내가 있습니다. 2045년, 앞으로 좀 꽤 먼 시간인데 1, 2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를 넘는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인데 오는 2045년에 1, 2인 가구 수가 1,589만 명에 달해서 71.3%에 달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됐습니다. 1, 2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15년에 53.3% 이후에 매년 늘면서 올해는 지금 55.4% 정도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네. 반면에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2015년 25.2%에서 올해는 23%대로 좀 떨어졌고요. 2045년에는 9%까지 좀 내려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연구원은 앞으로 가구 수는 좀 계속 늘 수 있는데 가구당 평균 이 구성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인구가 줄고 있는 배경도 되겠죠.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이 경제활동 참가율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젊은 층의 경제활동은 부진하고 이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좀 활발한 현상이 이 젊은 층은 물론 고령층에도 좀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책적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OECD 최하위 경제활동, 젊은 층의 경제활동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청년 일자리 문제. 앞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OECD 최하위 수준의 경제 참여율. 청년들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뒤통수를 때리는 뉴스 하나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입니다. 채용 인원의 무려 95%가 이른바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입사한 걸로 밝혀졌고요. 자녀가 취준생이거나 지금 취준생인 분들 듣고 계신다면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릴 일입니다.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배경은 뭘까요? 이 사건을 조사해오고 계시고요. 또 산자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 의원입니다. 네. 자, 이 강원랜드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의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셨는데 강원랜드가 어떤 데길래 이렇게 줄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입니까? 그 내국인 카지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랜드는 네. 원래 그 폐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네. 이 폐광하면서 이제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만 한 37%, 한 3천억 원가량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한 삼성전자가 한 20% 내외라는 점에서 보면 사실 네.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죠. 네. 임직원 평균 연봉도 제가 알기로는 한 7천만 원이나 돼서 네. 이 구직자들 입장에서 선망이 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예, 이 정도 수준의 공기업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보고 싶으시죠? 지금 2650님 청취자께서는 일반 서민에게는 채용이 아예 도박이네라고 이렇게 사연도 주셨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좀 많은 분들이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고 주요 언론도 다루고 있습니다. 명백한 비리고 반칙인데 밝혀진 인원이 518명 중에서 493명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271명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정 채용에 대한 인원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실제 강원랜드 자체 감사에서는 거의 95% 당시 네. 다른 사람들이 부정 청탁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검찰 수사가 초동에 제대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고 있고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강원랜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측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 네. 이 청탁자에 대한 특히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빠져 있어서 네. 부실 수사 혹시 외압은 없었나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강원랜드가 자체 감사 결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청탁과 청탁 의뢰자로 의심되었고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수가 청탁자로 나타나 있어서 문제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믿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는 채 그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 전 사장하고 네. 그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팀장만 기소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당시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이 커진 상태입니다. 예, 이 부정 청탁 김영란법도 있습니다만 이거 사실은 이렇게 청탁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못할 만큼 좀 청탁을 의뢰한 사람들이 좀 힘이 센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 보면 이제 청탁 받았던 사장이 최영집이라고 네네. 강원도지사를 출마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내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 정부 인사들, 강원도 출신, 지역 유지들, 강원도 지역 언론인들 가릴 것 없이 청탁을 네. 했고 그걸 용인하고 들어준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저희 의원실에서도 당시 감사와 수사 의뢰에 참여했던 다수 사람들 좀 접촉해서 증언을 받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청탁 과정과 주요 인사들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명단은 사실 이제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검찰이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또 감독기관인 입법기관인 이 국회의원실 그리고 또 언론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현직 의원님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예. 아직 성명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원도와 인연이 있는 의원님들이 좀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나 추가적인 조사가 좀 네네. 이루어져야지만이 확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명단은 저희들이 이제 함부로 얘기해드리기는 어렵고 네. 이 의혹들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측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고 제가 공소장을 봤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 공소장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 채용됐는데 청탁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이루어진 그런 데 있어요. 네. 성명불상의 청탁자로 돼 있습니다. 성명불상이라고 돼 있습니까? 예, 성명불상. 근데 제가 이 법조계 오래 네.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검찰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채용비리나 이런 청탁에 대한 채용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성명불상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네. 결국은 그 자체가 좀 부실했고 또 보면 그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 검사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 한 명의 검사가 네. 한 분이 한 1년여에 걸친 조사를 하셨고 수사를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전 강원도 사장과 실무를 네. 담당했던 인사팀장 정도만 기소가 돼서 진행됐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좀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단 한 명의 검사가 수백 명의 채용 비리, 청탁 비리를 지금 수사를 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원랜드 측도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검사 수사 결과는 또 기대와 달라진 부분들. 예. 재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이러면. 예, 저는 재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칫하면 화살이 검찰로 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정 청탁을
의뢰했는데도 떨어진 사람도 200명이다. 지금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약간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인데 부정 채용이 가능한가라고 일단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청취자 2650님도 서민들한테는 채용 자체가 도박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요즘 굉장히 블라인드 채용부터 시작해서 기준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참 돌듯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인적성 평가라든지 필기시험이라든지 외부 평가위원제 등을 도입해서 선발 과정을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네네. 보니까 강원랜드는 약간 남의 나라 얘기했어 이런 게. 네. 결국 이제 어제 아마 함승희 현 강원랜드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미개한 부정비리가 일어났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미개한 부정비리. 예. 예. 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정 청탁자가 불리하면. 네. 면접 참고 자료로만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었고요, 사장이. 평가 자료를 참고 자료로 뒤바꿔 버리고. 네,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청탁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밀실에서 계정을 훔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네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수백 명의 부정 채용을 가능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뭐 여러 수사가 또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청년 일자리 심각한 상황에 일자리를 팔아서 도대체 취하려는 이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요즘 말로 노력이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도 기회 자체도 못 가지게 되는데요. 뭐 산자 위에서 여러 가지 기업도 공공기관 여러 운영들 에너지까지 다 바쁘시지만 안 생기게 하려면 좀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재수사가 일단은 한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강원랜드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네, 수사해야 되고 관련자에 대해서 진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네네. 이와 함께 앞서 지금 다른 공공기관들이 앞서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외부 청탁 내부리가 판을칠 수 없도록 네. 채용 과정 자체가 일단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외부 평가위원제 도입 등 좀 이게 부정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네. 감사기관들이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좀 전방위적인 상시 감사도 좀 실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수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바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요즘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 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북핵의 대북 제재에 대한 여파 또 실질적인 효과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복잡한 일들이 많죠. 강원랜드 비리 얘기까지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힘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 경제를 좀 제대로 평가하고 인식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경제 도면에서 마련해 드립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IMF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만 떠오르는데 국제통화기금이지 않습니까? 원래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소리를 하고 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만을 위해서 사실 얘기한 건 아닌데요. 네네.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기존의 성장 방식에 이제 반성이 있었고요. 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IMF라든가 OECD에서 이제 제시한 개념이 포용적 성장 개념입니다. 네네.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성장이 이제 그러니까 소수가 성장의 혜택을 소수가 독점을 했는데 네. 지난 한 3-40년 동안에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좀 광범위하게 좀 공유를 해야 된다. 혜택을요. 네네. 그래야지만이 이제 성장도 더 지속 가능하고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IMF의 입장하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가 네. 사람 중심 경제하고 사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에서 공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IMF가 계속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네. 좀 재정의 역할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노동인구 감소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생산성 둔화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정을 활용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이제 위해가지고 이제 육아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에 대비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투입에 의한 이제 성장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이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와 동일한 인식이죠. 단지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이제 빠를 경우에 좀 이제 그 저임금에 의존하는 이제 저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는데요. 사실 뭐 최저임금 인상만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이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만 보게 되면 사실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생산성 강화에 노력도 필요하고 라가르드가 지적했듯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돼 가지고 이제 성과를 만들어낼 때 문재인 정부의 이제 소득주 성장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뭐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이 IMF 이러면 뭐 신자유주의 질서를 한국에 좀 강제한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는데 지금 이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인데요. 수요를 좀 많이 창출하다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지금 얘기들 정부가 좀 많은 경제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급도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역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속도 조절과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 공급 측면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주요 선진 국가들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둔화됐어요. 생산성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좀 혁신이 좀 많이 이제 이 과거보다도 혁신 역량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혁신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성장이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노동이라든가 자본 같은 투입물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투입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 하는 문제, 즉 생산성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이제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데 속에서 생산성을 결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술 진보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의 육아 문제 해결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좀 이제 신경을 써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적한 거죠. 많은 분들이 공급 또 기업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변화된 것도 세계 흐름이구나 이런 생각도 일면 들기도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2.7% 정도 내다봤던 공식 전망치를 한 3% 정도 전망한다 이렇게 보는데 또 국내에서는 오히려 3% 어렵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어떤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기본적으로 IMF의 전망치는요. 뭐 자체적으로 이제 전망치를 계산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한 수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전망치에 이제 기초한 성장률 전망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이제 이 성장률 사실 그러니까 2.8%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2.8%하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하고 사실 0.2%포인트 차이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오르더라도 대개 이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비 투자 증가라든가 이런 효과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내수 확대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별로 기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의 사실 그러니까 피부에 느끼는 효과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복지 이제 강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가 내년부터는 사실 이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률 수치는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은 사실 그러니까 설사 그러니까는 0.2%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든 3% 선이 아니든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내년이 좀 더 관심이 갔는데 IMF가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997년, 8년이 떠오르는데 구조개혁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좀 너무 또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로 쏠려가지 않았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구조개혁을 매우 만족스럽게 이제 IMF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요. 외채를 조기 상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IMF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입장에 섰습니다. 채권자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러니까는 빌려준 돈을 그러니까 안전하게 빨리 회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구조개혁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기여를 했지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 속에서 혹은 이제 국가경제 입장에서 볼 때 구조개혁이 과연 잘 됐는가 혹은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부분의 구조개혁을 했죠. 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사부문이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제 금융기관
정치권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을 보게 되면 이제 건전성 관리 기능이 과거보다 좀 강화되고 정부의 인사 개입도 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은요. 네. 금융기관들의 혁신 능력은 이 혁신 능력을 뒷받침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이제 그러니까 인적 자본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문제들인데 네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국채은행 간치금융은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벌 대기업의 이제 구조개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경영 투명성 제고라든가 총수의 독단적 경영 방식 차단을 위해서 이 지배구조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고 네. 정경유착도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뭐냐면은 대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개척 역량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충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없이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만 추진하다 보니까는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그러니까는 이 비용 절감 효과는 줬을지 모르겠지만은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 성장을 고착화시켜가지고 양극화 심화되고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시키면서 네네. 결국 우리 경제 체질을 굉장히 약화시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개혁을 IMF가 평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IMF 시선에서 잘된 구조개혁이고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양극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만한 상황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여성 얘기 또 지금 만약에 청년 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 시장 접근성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해라 이런 얘기고 뭐 육아 노인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IMF가 바라보기에도 한국 경제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과제로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 문제거든요. 네네.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만약에 노동의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네. 기존에 있는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요. 네. 결국 여성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이 가부장제적인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있는 노동력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 인구는 이제 줄어드는 반면에 네.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재정 지출도 이제 그러니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은 누구나가 다 얘기하지만은 기업의 입장에 맡겨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네. 단기적인 이익, 자기들 자신 기업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이건 명운을 걸고 이제 이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만이 가능한 네.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국가 경제의 명운이라고 생각하고선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즉 국가가 나서서 환경과 구조 이런 부분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IMF 얘기도 귀담아 들을 만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경제에선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 공급 어느 쪽이냐, 기업, 가계 어느 쪽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카지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5,000원 투자해서 5만 원 번 다음에 다시는 안 갑니다. 이런 분도 있네요. 예, 도박에 대한 부분보다 정말 채용 자체가 도박인 것 같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 2650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